네,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와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해상자유대 함정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달고 우리 항구에 입항하는 일이 있었죠. 자, 짚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일단 군사 정찰 위성을 북한이 쏘아 올리기로 했고 오늘 새벽에 나온 거 보니까 6월 중에 쏜다. 네. 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통보를 했어요. 네. 이 통보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쏘겠다는 의미죠. 국제 해사기구에 미사일 그런 걸 쏠 때는 미리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안전 목적상이죠. 낙하하는 부분에서 네. 피해가라고 하기 네. 위해서 배들이. 예, 이것이 쏘게 되면은 1단 추진체하고 네. 페어링 2단 추진체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전 목적상 이런 것을 사격할 때는 꼭 국제해사기구하고 그렇죠. 또 국제항공기구에도 통보를 합니다. 두 군데 영역. 그래서 그것을 인공 군사위성을 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렇게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봐요. 어떤 요건이요? 예를 든다면은 북한이 ICBM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위성을 쏟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선전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그 지점인데 국제사회가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난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 기술이나 네. 탄도미사일 쏘아 올리는 기술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ICBM 기술이나 네. 군사위성을 쏟는 우주 발사체나 같습니다. 그 앞에 인공위성을 부착하면은 우주 발사체라고 그렇죠. 명칭을 하고 탄두 그렇죠. 포탄을 하면은 ICBM 탄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북한은 규제를 받죠.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네. 17185 제재를 결의를 했어요. 그때 이러한 것들이 위반이다라고 결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ICBM이나 이런 우주 발사체가 국제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그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이 네. 완성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정찰 위성 그 쏘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뉴스를 보면 이미 북한은 그 이 로켓을 쏘아 올려서 정찰 위성까지 갔는데 네. 이미 그 정지 궤도에까지 도달한 바가 있었다. 그 전에 이런 네, 보도가 있었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매치시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까지 쌓아 올릴 기술은 이미 다 축적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다시 그다음에 내려와서 ICBM으로 했을 때는 내려왔을 때 대기권을 진입할 때 재진입할 대니급 재진입 기술이 아직 축적이 덜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쏘아 올리는 기술은 거의 완성이라고 봐도 네, 된다. 그렇죠. 네, 이미 완성이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두 번에 걸쳐서 강명성 3호 4호를 쌓아 올린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술은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기술은 충분히 축적이 돼 있고 단지 이것을 ICBM으로 할 때는 대기권 재진입할 때는 열이 한 7,000도에서 8,000도 합니다. 그렇죠. 그때 마모도 아주 균일하게 마모가 돼야 되는데 일정하게 한 부분만 마모되면 이게 내려오면서 돌면서 원하는 지점에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재진입 기술이 훨씬 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쏘아 올리는 기술은 이미 그 완성 단계 때문에 굳이 다시 쏘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군사위성을 쌓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8가지의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겠다 하면서 군사위성을 쌓아 올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미전력을 감시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군사위성을 쌓아 올리겠다라고 지금 호언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그런 군사위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군사위성이 성능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보다는 좀 더 진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네. 로켓 기술, 쏘올리는 그 범위 안에서의 로켓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네. 그럼 이제 그 뭐 위성 이제 기술이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 보면 해상도가 극히 떨어져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김 회장이 되게 발끈하고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네. 나는데 이건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와 있나요? 그거는 좀 더 미지수입니다. 사실 인공위성 쌓아 올리는 거 보여준 걸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주 발사체도 많이 향상됐다고 봐요. 전에 쌓아 올릴 때는 노동에 쓰는 엔진을 4개를 묶어서 이렇게 1단을 썼었고 얼마 전 이번에는 아마 화성 17호 같은 백두산 엔진을 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 쌓아 올리는 기술도 훨씬 진일보했을 것 같고 그 인공위성은 그렇게 많이 진일보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럼 위성보 제 역할도 못하는 거 굳이 쏘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본이 그래서 지금 낙하하는 어떤 뭐냐 파편이든 그 추진체 이런 것들을 쏴버리겠다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것은 이제 우주 발사체를 쌓아 올리면은 그걸 요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낙하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일본 예를 들어서 영토나 영해로 들어올 때는 그것을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을 해서 피해를 줄이겠다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사거리가 고도 20km에서 3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미 일본 상공을 갈 때는 대기권을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대로 낙하할 수가 있잖아요. 일본 영토 쪽으로 날아올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공해상으로 날아올 때가 아니라 네, 그런 걸로 보이죠. 공해상은 그 사거리도 안 되고요. 사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네. 지금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 새로운 발사를 짓고 있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는데 여기서 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존 발사대로 할지 뭐로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어떤 발사대를 쓴다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아무튼 쏘아올리면 다시 안보리 제재는 따라붙는 거가 기정사실인 겁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안보리 제재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전략적으로 되게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이러한 훈련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 구도처럼 돼 있고 그렇죠. 우리가 중국과 각을 세우고 러시아가 각을 세우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북한에게는 오히려 전략적 여건은 유리해져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그냥 우길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우길기를 단 그 일본 지금 자위대 그 함정이 입항을 했는데요. 일단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자유함기 자체가 우리 부산항이나 이런 데 입항하는 걸 반대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을 잊고 다 그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조하고 또 지금 역사도 부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적절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야 된다면은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면 안 되죠. 우길기는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친번국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또 독도 영유권 주장도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정부가 우길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유함기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일본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길기와 자유함기는 유심히 봐야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위치만 약간 그러니까 원형의 위치만 약간 원형 위치가 정센터에는 약간 치우쳤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휘날릴 때 보면 우길기인지 뭐 자유항기인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 자유항기다라고 일본을 대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욱더 그런 것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은 냉철히 봐야 되는 거죠.
우길기는 사실은 우리가 일본이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나치기를 독일 해군이 달고 다닌다면 용인할 세계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일본 해상자유대 깃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국제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네. 일본 일본 해상자유대에 우길기 문형의 자유항김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그냥 뭐 다른 문형을 해도 되는데 군국주의와 전범기의 상징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우길기를 단 일본 해상대 함정이 그 우리 그 영해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범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치기는 쓰는 데가 없잖아요. 독일도. 그러니까요. 국제적으로 그건 악마화돼 있어서 어디든지 그거 들고 있으면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길기는 지금 버젓이 자유함기에서 비슷하게 달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일본의 가장 큰 피해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국제 여론을 만들어서 일본 자유함기에 그걸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조선일보가 어제 이제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문재인 정부 첫 해였던 2017년 10월에 일본 함정 두 척이 이 우길기,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표현이 자유항기라고 돼 있는데 자유항기를 달고 평택항에 입항을 했는데 당시 정부가 이 행사를 국민에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보도를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그 뉴스를 보고 사진 자체가 군사 보호구역인데 어떻게 찍었는지 이 해당 기사 네. 보면은 사진 출처를 독자 제공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것은 군사보안 위반 소지가 일단 있고요. 아 그런가요? 여기가 네. 그러면 이제 네. 여기는 그러니까 그 평택함 자체가 함부로 군사 찍으면 안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진이 버젓이 이렇게 언론에 누가 제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군사보호법 위반 소지가 사실은 군사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저 사실은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혹시 저도 그러면 아침에 군 봤어요. 당국이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장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자꾸 과거에 뭐 우길기를 어느 정부엔 달았다, 어느 정부엔 달고 왔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그런 논리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일본은 과거보다 점점 강도를 높게 독도 영유권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보 3대 문서에까지 기록을 할 정도로 네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부인도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걸 과거에는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다는 건 안 맞아요. 과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우길기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면은 네. 지금쯤은 자유함기가 바뀌었겠죠. 네, 그래서 과거 어느 정부든 저런 것들이 용인됐다는 것 자체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고 흐름상 본질적인 문제는 한미일 군사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이 흐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이것은 사실은 북한 핵미사일의 대응을 위해서 좀 효과가 조금 향상될지 몰라도 네. 잃는 것이 훨씬 많죠. 잃는 게 많다. 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까지요? 조금 그러면은 한미일 구조와 북중러 구조로 대립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조금 전만 해도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다고 했을 때 제재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유엔에서도 제재를 못 해요.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거는 군사 옵션을 만지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북한을 앞으로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은 정리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여지는 더 열어주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사후 제재는 또 군사적으로밖에 갈 수 없게 상황이 흘러가 버린다. 네, 그렇죠. 그럼 네. 그게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동북아 정세도 불안전해지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일 군사 협력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적절점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 공유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더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더 강화하다 보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포탄 지원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포탄 문제는? 그것이 이제 지원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네. 지원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형식상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했고 네. 미국은 그렇게 쟁여놓고 자기네 포탄을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한 거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형식상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아닙니까? 보유한 것을 미국에 판 것이 아니라 대여 형식일 확률이 많아요. 대여. 예, 그 재산권은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날 내일 모레 국방회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 탄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때 그 회의 네.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